안녕하세요. 4월 첫째 날 박진영입니다. T.S.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죠. 죽음의 땅에서도 라일락의 피는 욕망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4.19를 노래한 혁명시인 신동엽은 4월은 알맹이만 남기고 껍데기는 가라라고 외쳤습니다. 4월 1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서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는 4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현주 기자와 함께 뉴스픽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 박영식 우리 에디터가 나와서 대부분의 시사 이야기를 다 해설해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총선 민생검증반에서는요, 안진걸 소장님과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함께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뉴스 인사이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아침에 꼭 알아야 될 뉴스들을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현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 재밌는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게 도주대사, 런종수섭이라고 불리던 호주대사가 결국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재가를 했죠. 네, 맞습니다. 최장병 수사 외압 사건의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호주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됐던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지난 29일 대사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임명된 지 25일 만에 일어난 일인데요. 형식은 이 대사가 스스로 사표를 내고 외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 약 9시간 만에 이를 대통령이 수용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이 대사의 사퇴에는 거리를 둬왔었는데요. 이전 대사도 그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사의 표명 전날까지도 국내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결정에는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민심을 신경 쓴 결과라는 게 중론인데요. 한편 이 대사는 변호사를 통해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 기일을 잡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또 한 번 공수처에게 총구를 돌렸습니다. 또 서울에 남아서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줄곧 공수처를 압박하면서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진 않지만 총선 전에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권에서도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사퇴하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대사의 사퇴 이후에 혹시 여야의 반응이 나왔나요? 네, 우선 여당에서는 한숨 돌렸다는 반응입니다. 특히나 총선이 한 자릿수 앞으로 다가왔고 사전투표까지 감안하면 더욱더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여당에서는 현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또 범야권 200석 가능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수도권 후보를 중심으로 대통령실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사의 사퇴 후 국민의 회초리를 겸허히 받아들였다, 또 민심에 순응하고 실천하고 있다며 자세를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시에 공수처를 향해서는 민주당과 정치 공작을 펴왔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일제히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특히 민주당은 총선 민심에 떠밀려서 울며 겨자 먹기 시의 사의 표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가운데 또 눈에 띈 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었는데요. 한 위원장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황상무 수석의 문제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이거 문제 있다고 하셨을 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만두게 건의했고 그걸 관철했죠. 이종섭 대사가 외국에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귀국해야 한다고 해서 그거 설득했죠. 그리고 이종섭 대사 오늘 저도 건의했습니다만 사퇴했습니다. 황상무 수석의 사퇴에
이어서 이번 사퇴에도 본인의 공을 들면서 하면 한다 이런 여당의 모습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민의 눈치만 보는 국민의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또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만한 요소들은 모두 제거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종섭 대사가 귀국하고 사퇴하는 것이 본질은 아니죠. 이종섭 대사가 이 국방부 수사 관련 외압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죠. 지난번에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박정훈 대령 관련 이 재판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빨리 출석을 해야 됩니다. 출석을 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 총선이 끝난 다음에 국회가 바로 열릴 겁니다. 그러면 뭐 국정조사든지 특검에 응해야 되지 않나. 그게 본질입니다. 예,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총선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각 당의 움직임이 좀 어떻습니까? 네, 우선 국민의힘은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로 불렸던 이종섭, 황상무 논란은 사퇴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다음 스텝을 위한 돌파구를 찾는 모습입니다. 다만 앞선 이 리스크들로 정권 심판론에 힘이 쏠리면서 위기감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인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지역으로 꼽히던 PK 지역에서도 승기를 예측할 수 없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도 의석수 100석 확보 장담도 어렵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유세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의혹,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배우자의 거액 수입 논란을 집중 공격하면서 2조 심판론을 계기로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후보들은 부동산 의혹들이 리스크로 돌출하면서 파장 차단에 나선 모습인데요. 공영훈 경기 화성을 후보가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서울 성수동 주택을 증여했다는 아빠 찬스 논란에 이어서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는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받아 편법 대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워낙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중도층을 자극할 이슈이기도 한데요. 또 아빠 찬스 논란은 2030의 표심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해당 부분은 총선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의료계 소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의료개혁 등 국정 현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어젯밤 출입기자단에 의료개혁, 의사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윤 대통령이 이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형식의 대국민 담화는 지난해 11월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이후 4개월 만에 진행되는 겁니다. 또 의료공백 사태 이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발표하는 것도 오늘이 처음인데요. 계속해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면서 의료개혁 완수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어제 윤 대통령이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귀 기울이겠습니다라고 말한 뒤에 열리는 대국민 담화인 만큼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도 나올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낮은 자세인데 2,000명은 절대 양보 못해요. 그게 낮은 자세가 맞는지 참. 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이 이어가지고 이제 의대 교수들을 이제 사직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진료 시간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병원을 지켜온 교수들이 이제 물리적 또 체력적인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부터 24시간 연속 근무 후에는 다음 날 주간 근무를 반드시 쉬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술과 외래 진료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비대위는 진료 축소를 막고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시 한번 증원 규모를 포함한 원점 재논의를 들었습니다. 이에 의협 비대위도 어제 개원이들도 주 40시간 근무 시간을 지키는 준법 진료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면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의료계 집단휴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재차 대통령과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 40시간 근무 시 평일 야간이나 주말 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대 교수들 그다음에 이 개원 의들에 이어 가지고 의대생들도 이제 움직임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휴학계를 제출하는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집단 소송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국 의대 학생들이 오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합니다. 의대생들이 준비 중인 소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고 또 교육부 장관은 배분 처분을 중지하라는 내용인데요.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29일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리해서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오늘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도 해부용 시신 한 구로 8명이 보고 있는데 증원될 경우 최대 24명이 봐야 하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전국 40개 의대생을 대상으로 지난 주말까지 소송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명단을 받은 상태고요. 이 변호사는 신청한 학생들 전부 소송 원고가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이 그 4월 1일 만우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정부에서 유연한 자세를 이야기했는데 유연한 자세 어디 갔습니까, 진짜? 네, 걱정입니다. 진짜. 예, 전현주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이어서 저희는 대담한 대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총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영식 정치 시사 에디터 모시고 주요 이슈들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른 아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이, 고생은 뭐, 우리 이제 박진영 앵커님이 더 고생 많으신데요. 뭐. 예, 서로 칭찬해 주는 걸로. 월요일 아침이니까 훈훈한 분위기고 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만우절이니까. 네. 거짓말. 아니, 진짜 이 거짓말 같은 정부가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으면 좋겠어. 예. 아유, 그렇게 센 말씀을 또 이 시간에. 뭐 하면 어때요? 예. 존중해 드립니다. 네네. 자,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확실히 이제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느낌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까?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요즘 사실 정치의 계절이기 때문에 네. 선거의 계절이고 정치의 계절이라서 뭐 박진영 앵커님도 느끼시겠습니다만 요즘 그 정치 관련 시사 프로그램 섭외가 일단 늘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장면을 보면 선거 뛰시는 분들의 말씀들이 많이 거칠어지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급한 거죠? 예, 다급한 측면에서도 거칠긴 하지만 그리고 또 양쪽 다 어쨌든 조금 발언의 수위가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여당 쪽의 발언이 더 세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는 개 같은 정치 뭐 이런 네. 표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고 이미 조간을 뒤덮고 있습니다만 이제 쓰레기라는 표현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범죄자라는 표현도 사실은 조급함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캠프마다 상대 후보를 고소고발하는 건들이 네. 많이 보이고 들리고 실제 늘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으로는 그런 대목들이 이제 눈에 띄고요. 어제 조혜진 김해을 후보가 기자회견한 모습 보고 이제 정말 선거날이 가까워졌다. 이 조급함을 뭐 어떤 읍소하는 장면으로만 느껴봤다면 실제로 본선 후보가 그것도 시국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그 대통령을 콕 집어서 발언하는 모습 보고 네. 이제 정말 선거가 가까워졌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제 투표하러 갈 날이 머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한때 좀 건방질 때는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제일 잘하는 남자입니다. 예. 이렇게 어디 가서 소개를 했거든요. 네네. 물론 몇 번 떨어지고 나니까 쑥 들어갔습니다만. 겸손해지셨습니까? 네, 겸손해졌습니다만. 원래 이 선거철이라는 게 상대방 욕하고 읍소하면은 예. 졌다는 증거예요. 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어떤 당에서 나오고 있죠. 예, 여당 쪽에서 좀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 이미 그 언론에서 쓰는 표현 자체도요. 열세라는 표현과 패색이 짙다라는 표현이 등장한 게 지난주입니다. 그래서 아마 네. 여론조사상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이제 언론들이 쓰는 표현의 어떤 수위나 단어들이 2주 전이나 3주 전과 비교했을 때 지난주에는 이제 이미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아마 박진영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목들도 언론들이 아마 잘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선거에 우리가 뭐 수많은 이론들, 현상이 있는데 결국은 주류적 현상은 대세론이에요. 그래서 이긴다고 해야 이긴다. 이런 네. 말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밀양에 있다가 김해로 가신 조혜진 의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느끼는 위기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조혜진 의원의 이런 시급함이 저는 처음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선거 앞두고 대통령실발 리스크나 대통령발 리스크나 여당발 리스크 등등과 관련해서 격전지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이미 경고음을 내왔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라든지 뭐 나경원 후보라든지 혹은 더 나아가서는 사실 그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분류된 김은혜 후보나 이용 후보 같은 사람들도 이 방향이 맞지 않다라고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실제 국민의힘 후보로 본선을 뛰고 계신 몇 분을 여쭤봤는데요. 이건 뭐 익명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지역 유권자분들을 만나보면 우호적으로 국민의힘을 그러니까 실제 대통령을 뽑았고 지지했던 분들조차도 이런 게 걱정이고 이런 게 우려되고 이래서야 되겠냐라는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피부로 이제 이 본선 후보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조혜진 의원의 경우에는 어쨌든 지역구로 옮겨서 본인이 도전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이 그런 것들을 느낄 것 같고 이제 경남 쪽은 박진영 기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김해을이라는 지역구가 영남으로 빠져나가는 루트처럼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민심들이 많이 반영되기도 해서 이대로라면 정말 위험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조혜진 의원 본인이 좀 느끼신 것 같고요. 뭐 어떤 명분으로 이제 지지를 호소하겠는가라는 그런 대목에서 나에게도 앞으로 남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유세를 하려면 명분을 좀 줘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시국 기자회견이 좀 잡힌 것 같고 제가 어제 부산 지역 민심 취재를 위해서 잠깐 부산 지역을 갔다 왔는데 거기가 중구, 동구, 동래구 이쪽을 제가 방문해 봤거든요. 구도심인데. 예. 근데 이쪽은 뭐 원래 그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기도 하고 후보들이 언론에 많이 조명은 못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낙동강 벨트라고 일컫는 지역들은 많이 언론에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지만 제가 방문한 지역구는 원래 보수세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 민심도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이 부산 엑스포 관련돼서 충격을 받은 유권자들이 많이 그렇죠. 있는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실제 물가 논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값이죠. 원래 상수로 있었던 부분인데 엑스포 이후에 민심이 많이 돌아선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뭐 여기 유권자분들도 선거 때만 되면은 우리를 이용만 하지 실제 민생이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라는 여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어떤 영남 민심을 또 김해을에 계신 분들도 많이 반영받아서 조혜진 의원은 위기감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개인도 그렇습니다만 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식물 정보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의 발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수순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인들은 지지율이 떨어져야지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진짜. 지지율이 높으면 민심을 읽지 않고 지지율이 떨어져야지 민심을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참 황당한 아이러니입니다. 네, 뭐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시기를 좀 놓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밑바닥 민심이라는 거는 직접 거기 뛰어들어서 느껴보지 않으면 모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중앙 언론이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서울 여의도권에서 계속 이제 계신 분들은 지역에 내려가서 그 민심을 많이 느껴보셔야 됐을 텐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구도 바꾸셨기 때문에 김해을을 또 처음 겪어보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중진이시기도 하고 해서 이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내가 일단 총대를 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기자회견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의 이 읍소 전략을 악어의 눈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 악어의 눈물이라고 야당의 대표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혜진 의원의 기자회견, 그러니까 읍소도 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처럼 유세 현장에서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진정성이라기보다는 말로만 일단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읍소가 있는 것 같고, 조혜진 의원의 읍소는 좀 무게감이 있었던 것 같고, 애티튜드나 태도나 자세 면에서 봤을 때 진정성이 더했다. 좀 구분돼서 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이 실려 있고 본인이 직접 후보로 뛰고 있는 지역구의 민심을 반영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차원이 좀 달랐다고 느껴지고요. 절실함과 간절함이 느껴졌고 메시지에서 어떤 톤이 좀 달랐다라고 좀 받아들이고 있어서 대통령을 직접 언급해가지고 말씀하실 분들이 전 몇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뭐 말씀할 때 보면 대통령을 콕 집어서 말씀하진 않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주어를 안 쓰죠.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다 정도인 거지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만한 그런 톤으로 말씀하시지는 않거든요. 근데 조혜진 의원은 그 대목에서 좀 다른 것 같고, 실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진짜 눈물이 사전투표 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어젯밤에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 그러니까 즉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이게 이제 KBS 쪽에서는 단독 보도가 나왔다가 기사가 슬그머니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언론 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게 혹시나 관련 기자회견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한 30분 사이에 바로 나왔던 게 이제 의정 갈등 관련된 기자회견으로 확실히 적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사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까지 사례가 좀 덜 쌓였구나. 조혜진 의원 같은 분들이 좀 더 많이 생겨나야 대통령의 사과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일단 예측을 좀 해보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악어의 눈물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야당 쪽에서 다수 나오겠습니다만 여당 쪽에 어떤 인물이 어떤 메시지로 실제 콕 집어서 대통령을 지명하느냐를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본다면 한동훈의 그것과 조혜진의 그것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혜진 의원님을 칭찬하게 됐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치에서 그 이야기를 늘 해요. 50보와 100보는 다르다. 무조건 양비론하면 안 된다. 차등을 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조혜진 의원의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사과 요구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실제로 그런 무릎을 꿇고 반성과 성찰, 사과라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뭐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이종섭 호주 대사가 임명된 지 25일 만에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도 사의를 이제 수용을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게 또 본인의 성과다 이렇게 해서 또 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민심이 좀 수용되는 흐름인가요? 저는 그렇게 일단 보지 않고요. 크게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짚고 싶은데, 이제 와서 이걸 이제 민심을 수용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건 만시진탄이라고 봅니다. 진심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엔 좀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럴 거면 왜 이종섭 대사를 지명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시에 대통령이 대사 지명하자마자 정치권과 언론 모두에서 우려를 표했고, 대통령에게 호의적이라는 언론들이 있잖아요. 보수 성향의 언론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2박 3일 만에 출국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런 의견들을 묵살하고 절차상 아무 문제도 없고 자격도 문제 없고 출국을 시켰는데 이제 와서 민심을 반영한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왜 이럴 거면은 또 그때의 상황을 두둔했는가라는 지점이 좀 남게 됩니다. 이종섭 대사가 사퇴했다고 하니까 국민의힘 어떤 후보 유세장에서는 박수도 나왔거든요. 네. 정말 잘한 일이라고. 그러면 그동안 여권 일각이 아니라 여권 주류에서도 이종섭 대사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당화하고 합리화했기 때문에 그거 왜 그랬냐?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본인이 이종섭 대사 잘했다고 한 사람들은 사과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하더라도 사실 그때 당시에 출국 금지 상태라는 건 대통령실이 알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네. 그리고
수사 절차를 정당하게 밟고 있을 것이다라는 정도의 그런 메시지로 이 대사 지명이나 출국 문제를 비호하는 듯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의 의견을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이종섭 대사 지명을 철회했다. 사의 표명을 받아들였다라는 식으로 포장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저와 비슷한 온도로 받아들일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왜 지금 이 시기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문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이제 그런 국민들이. 대목에서 저는 진정성을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졌다. 진작에 했었어야 됐고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황상무 수석도 사퇴했고 예. 이종섭 대사도 사퇴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밑바닥 쳤다. 지지율 올라갈 일만 있다. 이렇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진정성이 있는 어떤 반성이냐 아니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이제 쇼냐, 쇼잉이냐, 읍소라는 게 그런 평가를 해봤잖아요. 그런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위기가 바닥을 찍은 거라면 왜 지금 이 시기에 읍소를 하겠습니까? 이런 어쩐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반문밖에 안 나오겠는데요. 분위기 좋으면 읍소할 일이 없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위기가 바닥을 찍었으면 사실 남을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읍소를 하지 않고 또 상대방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고 본인들이 그간 잘해왔던 것에 대한 어필만 해도 충분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남을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잘못했다고 읍소를 하는 사례는 안 나오겠죠. 근데 바닥을 찍었다기보다는 또 다른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읍소를 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분석은 옳지 않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죠. 이분은 국민의힘 아니에요. 자유통일당. 예. 정광훈 목사님 있는 당. 예. 그 당의 비례 2번으로 출마를 했는데요. 이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재밌는 요구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요. 비례대표는 자유통일당 지지해달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조국혁신당은 비조지민, 예. 비례는 조국혁신당 찍고 지역구는 민주당 찍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비자지국이야. 예. 그러니까 비례는 자유통일당 찍고 예. 지역구는 국민의힘 찍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죄송합니다. 웃어서.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예, 저는 자유통일당이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주목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간 자유통일당의 캠페인을 보면 누가 진짜 대통령 윤석열을 위하는 정당이냐를 두고 국민의힘과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지금 플랜카드도 보면요. 예. 누가 윤석열을 지킬 것인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유통일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나 이거는 이제 가정입니다만 혹시나 탈당을 하거나 출당 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입당시킬 것이냐. 예를 들면 조혜진 의원 같은 분들이 더 많이 생겨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 예. 당에서 나가라. 예. 그러면은 예. 이 자유통일당 우린 받을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석동현이라는 인물 자체가 대통령의 40년지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대통령이 아버님 상을 당했을 때 장지까지 갔던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을 어떤 수단과 무기 삼아서 자유통일당에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받아줄 곳은 우리밖에 없다. 모실 곳은 우리밖에 없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명성 경쟁이 하나의 어떤 전략이라고 보고 언제든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둥지가 되겠다. 우리가 여당이 되겠다. 이제 그런 본래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출당의 가능성이 뭐 저는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른바 이제 보수 정당은 한 몸이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나 예전에 뭐 이렇게 정의당의 전략처럼 네. 말씀 주신 대로 지역구는 국민의힘을 찍더라도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한동훈이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한다면 국민의힘이 아니다. 바로 여기 자유통일당이 있으니까 우리를 좀 돌아봐달라. 전략적 분리투표를 호소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랑하지 마시고요. 예. 국민을 먼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이게 그 석동현 사무처장이나 자유통일당의 이른바 이제 짝사랑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제 이런 짝사랑은 보통 이제 본인만 굉장히 마음이 뜨겁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짝사랑은 언제까지 이제 구애를 할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이 자유통일당이 예.
우리 이제 뭐 아스팔트 보수들 극우 보수다 이런 평가는 듣습니다만은 살짝 개그 캐릭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에는 종교통합 실제 들어오는 인재의 면면을 보면 종교통합도 이루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럼 기독교인 아닌 분들도 많아요? 스님들도 최근에 입당을 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기자회견도 했어가지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보통 전광훈 목사가 그 실제 오너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전광훈 목사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우리가 스님들까지 입당시켰다라고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주목을 못 받았겠지만 이제 그런 대목들을 보면 뭐랄까 엔터테인적인 요소는 분명한 정당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네. 이 대통령 출당 사태가 벌어지면 주목해야 될 정당이기도 해서 끝까지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박영식 에디터는 그러면은 예. 자유통일당이 한 석이든 두 석이든 뭐 세 석이든 의석을 얻을 것 같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시네요. 저는 지금도 자유통일당이 원내 정당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지금 원내 정당이에요? 황보승이 무소속 의원이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하셨기 때문에 엄연한 원내 정당입니다. 아, 그렇네. 동일하게 또 조국혁신당도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여기도 원내 정당이고요. 자유통일당의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상 4%를 넘은 여론조사도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비례에서 한 석 정도 얻을 가능성은 이미 열려 있는 상황이어서 원내 정당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끝까지 유심히 지켜봐야 될 정당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비례 1번이 황보승이 2번이 이제 석동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인데 예.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기대한다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참 예. 지켜보겠습니다. 네. 유심히 지켜볼 정당이기도 합니다. 네, 한번 재밌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예. 자, 부동산 문제가 또 후보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 강남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딸이 사업대출로 11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서울의 아파트를 4채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논란 끝이 없네요. 예. 근데 부동산 문제고 이게 이제 대출이 끼어 있는 건데 이 대출 받는 과정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는 판단이 양문석 후보 개인에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양 후보 본인도 이제 거듭 사과를 하고 있고 당시 이게 업계 관행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잘못했다는 취지라고 읽고 있고 다만 이게 사기 대출이냐 아니냐를 두고 지금 공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일단 규정을 사기라고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첫 번째는 양문석 후보가 제출했던 어떤 부동산 관련된 자료가 공관위에 제출한 자료와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가 만약에 다르냐. 네. 만약 달랐다면 이게 그 세종갑 후보에 대한 공초를 취소했던 과거 전례에 비춰봤을 때 여당 쪽에서 이 야당을 때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소재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을 연결시켜서 함께 공격할 수 있다. 양문석을 고리로 해서. 근데 지금 공관위의 자료와 선관위 자료가 같은 걸로 민주당도 파악했고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양문석 후보 말고도 공영훈 후보라든지 양분남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 맥락 안에 들어있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기에는 어려운 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기 대출로 규정을 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란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기 위해서 수단 삼아야 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어려워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범죄자 2조 심판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이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연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국민의힘으로 가보면 이 부동산 논란은 더불어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어서요. 지금 장진영 후보의 경우에도 2021년에 경기 양평에 80억 원대 땅을 사면서 매입자금 상당액을 부친이 이사인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른바 아빠 찬스로 불려지고 있고 앵커께서 언급하신 이수정 후보와 관련해서도 이 부동산 논란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아파트 4채, 상가 3채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유권자들이 보기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국민의힘에서도 이 대출 논란이나 사기 대출로 규정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후보들 몇 면을 때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양쪽 다 똑같다. 누가 누굴 지적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논란은 더 장기간 끌고 갈 이슈는 아닌 거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사전 투표를 얼마 이제 3일 정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후보 개인이 겸허한 자세로 이 이슈를 대응한다면 아마도 이 정도로 매듭지어지는 이슈 아닐는가 싶습니다. 네, 부동산 논란이나 뭐 거친 막말 이야기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게 겨묻은 사람이 똥 묻은 뭐 이 속담이 생각나요. 네. 사실 우리 정치권이 이 말 논란과 그다음에 부동산 논란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겪어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완벽하고 깨끗한 도덕적인 후보를 찾아야 되느냐라는 예. 문제와 예. 또 한편으로 보면 과연 이게 본질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해 봐야 돼요. 예, 정치라는 게 이게 세속의 일이잖아요. 예. 뭐 저기 하는 말로 우리가 이 종교적인 어떤 뭐 양심적 지도자 뽑는 것도 아니고 예, 예. 본인은 깨끗하세요? 부동산?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보는데 저는 그래도 대출금을 갚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 아직 그런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출마 안 하실 거죠? 아니, 저는 출마 계획이 없습니다. 아, 출마 계획이 없습니까? 예, 예. 저기 출가도 없고 예, 출마 계획도 없습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를 위해서 출산 계획은 잡으시기로. 출산 계획은 열심히 예, 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 금방 저기 이제 부동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예.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결정적으로 이런 거 터지면 선거 진다 이렇게 생각드는 거. 근데 이 정도 남은 시기에서는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고요. 뭐 언론에서 막 20년 전 이슈를 뒤져서 보도를 하는 건 그건 뭐 막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결론적으로 선거 유세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언론에 포착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제가 뭐 일일이 언급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격전지의 미래 유권자 표심들을 다 특히 깎아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우리 박영식 에디터님 감사합니다. 네.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하고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님 모시고요, 민생 검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대파 문제로 물가가 아주 뭐 제대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정부와 함께 농축산물 가격 대응에 1,500억을 투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1인당 25만 원씩 긴급 지원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 정책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정책부터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무정부 상태다, 무대책이다 이런 비난이 많은 상황인데요. 완전히 뭐 대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1,500억 뭐 투입했다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2천억이 아니네. 뭐 1,500억인데 뭐 추가로 더 투입하면 2,000억 가까이 아니, 되겠죠. 지금 여당은 뭐든지 2천에 맞추거든요. 아, 의대 정원도 그래서. 2천, 무슨 지원금도 2천. 그러게요. 예, 2천 정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 있습니다. 무속 비리 비선 논란이 끊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숫자에 대한 풍자까지 도는 건데 여기는 아무튼 2천억이면 좋은데 1,500억입니다. 그러네요. 500억 더 쓰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마트나 시장에 가보면 할인 쿠폰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30% 할인 쿠폰. 근데 영수증 딱 찍어보면 10,000원 한도라는 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 썼는지 알려줍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500억, 600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2만 원씩 부전히 써버리면 300만 명 혜택을 보는 거고요. 네. 1인당 10만 원씩 혜택, 1인당 만 원씩 쓰면 500만, 600만 명인데 우리 가구는 2,300만 가구입니다. 국민은 5,200만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한 정책이 나오는데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 이제 개개인의 할인 쿠폰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납품 단가를 일부 지원해 줍니다. 그게 합쳐져서 1,500억 재정 투입이 됐다는 건데 체감이 되느냐?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고 차량에 지금 어제 마트에 사갖고 온 사과를 놔두고 왔는데요. 보여주려고. 사과 2알에 10,000원입니다.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대파는 조금 내렸습니다. 대파는 조금 내린 건 사실인데 할인 쿠폰 붙어서 우리 동네에서 3,000원대. 그러니까 그 전까지 4,000원, 5,000원대. 그러니까 875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란 건 뭐 시장을 조금만 가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시장 보고 온 식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 그거 사기란 걸 알고 있는데 최근에 사과라든지 대파에 대한 지원이 일부 늘어나서 조금 줄어든 감이 있지만 전혀 큰 체감은 안 된다. 여전히 엄청난 물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뭐 수치를 보신다거나 아니면 좀 피부로 느끼시기에 정책을 한 지가 뭐 2주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체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예, 가보면 그 어떤 뭐 정부 할인 지원 품목 이렇게 네네. 돼서 어떤 사과는 할인하는 게 있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좀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네. 알이 굵은 사과는 살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가정만 하더라도 과일 소비를 거의 줄이고 있거든요. 아, 과일을 예, 안 예, 드신다. 너무 네. 비싸서. 네, 네. 예, 그걸 사기가 뭐 꼭 돈이 살 돈이 모자란다기보다도 과일값이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에서 사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미리미리 민생을 챙겨서 이런 것들은 벌써 작년에 작황이 나쁘다 그러면 준비할 기간이 벌써 한 6개월 겨울을 지나면서 충분히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는 이런 걸 챙기지 않다가 갑자기 선거에 임박해서 서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네, 네. 이렇게 허겁지겁 하다 보니까 그 돈 1,500억 원을 쓰더라도 그 쏜 돈이 생산자한테 가거나 소비자한테 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중간 유통업자한테 거의 다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효과도 작고 또 돈 떨어지면 또 어떡하죠? 그래서 미리 민생을 챙기지 못한 게 그 뒤에는 많은 돈을 써도 효과가 작고 또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맞는 게 2,500억 중에 상당수 납품 단가 지원을 하거든요. 납품 단가 지원은 유통업체 지원을 해주는 유통업체 겁니다. 상인들한테 지원이 되네요. 네. 유통업체가 예를 들면 사과 한 알에 5,000원으로 납품을 한다. 그러면 너무 비싸지 않냐고 거기에 예를 들면 1,000원이나 2,000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납품 단가한테 가는 거예요. 납품업체한테. 우리한테 오는 것은 소비자 할인 쿠폰. 많아봐야 600억.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발품 풀어갖고 열심히 가신 분들은 혜택을 봐요. 근데 좀 늦게 가잖아요. 기금 소진하면 지원이 없어요. 네, 네. 영수증에 심지어 찍어준다니까요. 딱 당신께서는 지금 방금 사과랑 배하고 감자를 샀는데 거기에 할인이 30% 붙어서 예를 들면 9,700원이 붙었다. 300원만 더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한 거죠. 우리 다시 한 가구는 이번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가구 수는 2,250만 가구쯤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300만 명 2만 원, 600만 명 만 원. 일부 발품 파는 계층에는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너무 미미한 거고 그 대상도 작은 거죠. 그리고 10,000원, 2만 원 할인 쿠폰 쓰면 그다음부터는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한 전국민 물가 재난지원금. 우리가 코로나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2번의 재난지원금이 있었습니다. 한 번으로 기억하신 분 있는데 2번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전국민 1인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한 번은 소득 수준 88% 수준으로서 하위 국민, 그러니까 국민의 한 80, 90% 다 받으신 거죠. 그때는 1인당 25만 원, 좀 그래서 4인 가구가 아닌 5인 가구면 125만 원, 조금 더 받은 가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2번에 지급됐는데 그때 뭐 인플레가 뭐 폭등했다거나 아니 뭐 재정이 망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야 국가가 드디어 처음으로 내가 태어나서 국가가 국민을 챙겨주는 걸 봤다.
그리고 그게 다 동네에서만 또 중소상공인에게만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네 경제, 자영업자,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제만 활성화되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예. 댓글에 재밌는 분이 있는데요. 민주당이 공천 혁신을 해서 수박 공급을 줄여서 그렇다. 뭐 그런 썰렁한 유머가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네. 좀 웃어주십시오. 네. 수박 공급 많이 줄었죠. 네. 아니, 그 뜬금없이 계속 수박 이야기가 댓글에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뭐 이제 1,500억이라는 게 큰 돈인데 왜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물가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가요? 예, 그러니까 그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네. 예, 수개월 전부터 했으면 훨씬 더 작은 돈으로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미 이렇게 작황이 불황이거나 그 공급 측에서 인플레 요인이 생겼을 때 정부에서 농협에서 구매하는 분량을 늘린다든지 그 농민들하고 직거래하는 부분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대비를 했다면 작은 돈으로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제일 늦게 하다 보니까 이건 큰 돈을 들이고도 이렇게 별로 효과가 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문제는 이 민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두고 계속 네네. 그 챙겨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우리나라 같이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민생에 대한 대책이 없었는지 그것은 이제 공무원들을 지도하는 통솔하는 그 정치인들이 큰 책임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저기 정치인이 듬성듬성하면 공무원들도 따라서 듬성듬성합니다. 예, 네. 예. 네. 저도 뭐 공무원 잠시 해봤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셔서 지역균형발전 전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또 그런 칭찬을 해주시죠. 아니. 민생 전문가님. 왜냐하면 이제 그 이런 민생 정책을 하는 앵커님들께서 아예 정책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는 분이 앵커를 하면 굉장히 풍성한 토론이 되니까. 네, 앵커 말고 다른 것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자, 예. 안진걸 소장님, 민주당에서 이제 보편 지원책을 꺼냈습니다. 1인당 25만 원씩 민생 회복 지원금인데 지역화폐 형태로 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게 예상 규모는 어느 정도고 1인당 25만 원 되면은 그리고 이제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있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5천만, 이제 우리 국민 한 5,100만쯤 되잖아요. 거기다 네. 1인당 25만 원이니까 2조, 13조 정도. 근데 거기에 취약계층,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나 차상위 계층에는 형평성을 고렸을 때 그분들은 25만 원보다 더 절박하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을 더 붙여니까 35만 원. 그러면 13조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예산이 650조 안팎인데 그 중에 일부만 쓰면 충분히 현실 가능한 정책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문재인 정부 때 2번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88% 국민에 하는 88% 국민 재난지원금 줘서 그 효과나 그 실효성이 완전히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강남 교수님이 이런 기본소득이라든지 재난지원금 전문가시가 추가로 설명해 주시겠지만 지금 솔직히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작년에 식료품 소비를 3% 가까이 줄였습니다. 도저히 돈이 없어서 정말 꼭 먹고 싶은 거 또는 괜찮은 유기농 식품 이런 거 구입을 줄였다는 거거든요. 뭐 외식도 포기한 건 뿐만 아니라. 근데 보면 여러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는 안 줄어듭니다. 이건 오히려 이자비는 더 늘어나 있죠. 통신비도 무슨 5G에서 더 늘어납니다. 우리 국민들 사교육비, 윤석열 정부에서 사교육비 줄이려고 했는데 킬러 문항 논쟁 때문에요.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중킬러 문항이 엄청 나온다. 그것 때문에 사교육비가 더 폭증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집집마다 지금 빚이 엄청 늘어납니다. 빚이 평균적으로 우리 국민 가구마다 2천만 가구 가까이에 9천만 원 빚이 있는 것을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집에는 빚이 없는 집도 가끔 있지만 2,250만 가구 중에 2천만 가구 가까이가 평균 9천만 원 안팎의 빚이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이자가 또 몇십만 원, 몇백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진짜 슬픈 통계인데요. 벌금이 없어서 감옥에 대신 가신 분들이 작년 5만 명 가깝게 통계가 잡혔고요. 작년에 우리 국민들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먹고 살기입니까?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 사범이 급증을 했는데요. 네.
9만 명이 넘어갑니다. 10만 원이야.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무슨 큰 도둑이나 강도가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진짜 예전에 어렸을 때 보릿고개라든지 또는 그 다음 세대도 어렸을 때 사과 하나 먹고 싶은데 장발장이네, 장발장. 예, 동네 뭐 슈퍼 같은데 사과 하나 슬쩍 들고 가다가 걸리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동네 서리를 한다거나 그 시절로 돌아간 겁니다. 1만 원 이하의 소액질도범도 250%가 급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범죄로 가거나 아니면 빚이 무서우니까 야반 도주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선택하지 않아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이거 막으려면요. 지금으로서는 할인 쿠폰 이런 거는 되지가 않습니다. 전국민 물가 재난지원금 25만 원. 뭐 25만 원이 너무 많다. 지금 예산에서 12조는 지금 어렵다 그러면 좋습니다.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줄여서 이건 다른 나라에서도요. 독일은 뭐 에너지를 그러니까 교통비를 3만 원 내면 뭐 3달간 대중교통 무료로 이용하는 뭐 이런 정책도 있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도 인플레 수당에 대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화폐 형태로 가면은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뭐 매칭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방법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사실 지역화폐 문제는 지자체 장에 정당의 소속에 관계없이 다 좋아하거든요. 다 하고 있죠. 지금 보수, 진보, 중보할 것 없이 지역화폐는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뭐 네. 지역페이라고 있는 데도 있고 뭐 그렇죠. 지역 네. 사랑 상품권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얹혀서 주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본인들이 그러면 이제 지자체가 예를 들면 정부 지원금에다가 우리가 예비비를 동원해서 우리도 예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지자체가 조금 더 얹혀서 줍니다. 그렇게 하죠. 네. 네, 그러면 25만 원이나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지자체가 5만 원 얹혀주면서 할증을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뭐 10%를 할증해 준다든지 그럼 5만 5천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우리 국민 입장에서 얼마나 숨통이 튑니까? 근데 이제 유일한 반대 논리가 시중에 돈이 풀려서 뭐 인플레가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데 요건 현금을 바로 푸는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포인트로 줬거든요. 신용카드 포인트 같은 형태로. 그다음에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줬거든요. 이것도 지역화폐로 주기 때문에 동네 경제에 반짝하는 효과는 있고 뭐 아주 미미하게 동네 단위에서 물가가 오를 염려가 있을지 있겠지만 시중에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풀리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또 현금 막 풀려고 아무 데서 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기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질문을 강남훈 교수님께 그렇죠.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연결해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교수님 연결이 아니라 남의 전문가까지. 질문을 뺏어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약간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수박 거달기식으로 말씀해드렸고 심층 예, 겨울에 수박 참. 자, 예. 교수님 이게 25만 원씩 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사실 경제적 효과라든가 그런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인플레 걱정을 하는 건 지금 사각과 모르고 네. 이런 것에 대한 진단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각값이 오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공급 측면의 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작황이 나쁘고 중간에 유통업자들의 투기가 있고 이제 이런 공급 측면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수요 측면은 가계의 실질 소득이 너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쭉 하면서 현 정부 들어와서 가계 소득, 실질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들었던 한 3, 4분기 계속 줄어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줄어든 수요가 줄어들은 네. 그리고 안진걸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빚이 늘어가고 필수 소비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수요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상황이 바로 오히려 수요 때문에는 디플레이션의 요인이 네. 있고 그런데 국제적인 공급망 문제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나라의 특유한 공급망 문제가 있어서 지금 불황이면서도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은 그 공급 측면 요인을 건드리면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이 불황이고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하는 건 가계의 실질 소득을 늘려줘서 이렇게 양쪽을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잘못 알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자체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경기도 지역의 지자체장, 이제 시장, 군수님들을 쭉 만나 보니까 이 지금 같은 그 소상공인 경제, 이렇게 골목 상권이 위축된 경우가 잘 없었다. 너무나도 위축돼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지난번에 자기가 시장할 때 보니까 재난지원금 효과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아, 코로나 때 예, 이런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때 네. 2번 지급한 게 특히 소상공인 하시는 분이 골목 경제가 살아나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시장이면 그 표를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주민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 이념적으로 이렇게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건 야당 대표의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념적으로 대해서 이렇게 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어떤 현금에 가까운 이런 복지를 할수록 교부금을 줄이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를 네네.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땐 이게 골목 상권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정부에서 억압을 하기 때문에 못한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민생을 이념으로 대하는 게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라는 말은 이게 여야 합의가 되면 그렇게 민생을 이렇게 정치로 대하는, 이렇게 정쟁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를 안 하겠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자체에서 신이 나서 자기들의 가용 지원으로 충분히 더 살리는 이런 정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쵸, 교수님한테 좀 깊이 있는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예. 싶은데요. 이게 이제 현금으로 호환될 수 있는 복지 형태든지 이렇게 예. 지원되는 방식이 이게 좌파적인 겁니까? 저는 이게 뭐 보통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좌파라고 하면은 뭐 제도주의자 또는 뭐 시스템주의자, 구조주의자 이런 쪽들은 이제 좌파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좌파라고 이렇게 규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 기본소득 정책 이 초창기에 1960년대 생길 때 네네. 그것의 강력한 지지자 중에 한 분이 밀턴 프리드만. 예, 프리드만은 그것을 네네네. 프리드만 기억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네.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네. 나중에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하고 거의 같다. 예,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한 형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밀턴 프리드만은 굉장한 보수주의자거든요.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고 심지어 현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이 제안한 정책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래서 이걸 좌파 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네. 오히려 좌파와 우파가 함께 지지하는 그런 정책이다. 뭐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함께 반대하거나 함께 지지하는 네네. 뭐 그런 정책이죠.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여쭤보면은 이제 기본소득을 하면은 사람들이 게을러질 수 있다. 예. 옛날 이게 복지정책 비판하던 논리하고 비슷한 진짜 이게 시대 뒤떨어진 그런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역비판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한 100여 개 시장님들이 이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상당한 실험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기본소득은. 그리고 시장님 중에 뭐 좌파 우파가 다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실험의 중간중간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노동을 줄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실업자에게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업자에게만 어떤 지원을 한다 그러면 비정규직이라도 취업을 해서 소득이 생기는 순간에 그 지원금이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일을 못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일을 하려면 지원금보다 훨씬 좋은 일자리일 때 그때는 일을 하겠지만 지원금보다 조금 좋은 일자리다 그러면
놀고 지원금 받는 게 좋잖아요. 그게 이제 게을러진다는 비판 그렇죠. 이유가 됐네요. 그게 네. 전통적인 복지 정책에 노동을 실업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한 복지일 때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지급하면 자기가 실업자일 때도 받지만 일을 해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본소득 정책의 장점은 기존의 복지 정책이 노동을 줄이는 요인이 있다. 그렇죠. 예. 취업하면 못 받으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과거에 이제 실업급여 많이 주는 프랑스 같은 나라에는 예. 1년 일하고 한 6개월 놀아버리는 거죠. 실업급여로도 살 수 그렇죠. 있으니까. 예. 우리나라도 이렇게 취업했다가 실업급여금을 타고 네. 뭐 그거 위해서 아주 일부지만 자꾸 그렇게 실업자가 되는 이제 그러한 문제가 일부 생긴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 옛날에 완전고용 시절에는 실업자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업자하고 취업자 소득이 다 정규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뚜렷하게 나니까 그 실업자인 분만 도와줘도 별 문제가 없어요. 네네. 예, 그런데 지금은 이 불안정고용 시절에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당한 인구의 절반이 되고 그래서 소득이 툭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 이제 이런 시대에는 일 안 하는 사람만 어떤 복지를 주면 실업자만 주면 일을 하는 사람이 손해 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 아까 미국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경제에 적합하게 어떤 새로운 복지 제도를 구상하자 이런 뜻이 있고 그거는 어떻게 하면 노동을 더 많이 해도 노동을 해도 손해 보지 않는 복지 제도 이걸 설계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실험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이제 이런 복지제도나 기본소득 논의할 때마다 나오는 말, 나라 망한다, 경제 망한다는 말, 이제 진보, 중도, 보수 어느 쪽에서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지원금 줘서 경제가 살아났는데 뭘 그러니까요. 망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장 비근한 예로 제가 정말 아직도 생생히 주 5일 근무제 제가 캠페인 했었는데 예전에 참여연대라는 단체 때 그때 정말 막 보수 언론 경제계에서 주 5일 근무하면 나라가 망한답니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 일을 안 하는데 뭐 일을 안 해요. 세계 최장 노동시간인데 일을 안 한다고 거짓말하더니 이러면 경제 폭망한대요. 주 5일 근무한 다음에 이틀 쉬니까요. 사람들의 생산성이 더 늘어납니다. 이제 프랑스라든지 그다음 이재명 대표 공약도 주 4일, 주 4.5일 근무까지 이야기 나오죠. 주 3일도 논의가 됩니다. 절반 일하고 절반 쉬고 절반 교육하고 그러면 더 훌륭한 일 한다는 게 이제 재택근무도 일부 가능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친환경 무상급식 하면 나라 망한다고 오세훈 시장 그렇게 난리 폈는데 나라 망했습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요. 지금 한국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우리는 무상교육만 했는데 아니 무상교육에다가 무상급식까지 그것도 동네에 친환경 유기농 식자재 공급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가급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농촌의 생산물을 바로 학교로 이렇게 직공급하네? 그 시스템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야, 대한민국 대단한 정치이다.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원도 하천군 예를 들게요. 여기는 보수적인 국민의힘 군수입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합니다. 초중고 학생들은 무상버스를 합니다. 왜? 아이들이 버스는 무상으로 타게 도와줘 어른들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대중교통 친화적인 삶을 가르쳐줘. 거기가 국민의힘 소속이 깜짝 놀래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 뭐 하고 있냐고 제가 따지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근데 반응 너무 좋습니다. 하천군 들어가 보시면요. 주민들이 이사로 와요. 그러니까 이건 진보 중도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를 늘리고 지역 소멸을 막는 정책이고요. 누구나 하는 겁니다. 지역 화폐도 아까 강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보수 지자체장들이 지역 화폐 좋아해요. 근데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영원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올해. 그 이제 야당이 겨우 복원했는데 절반밖에 복원이 안 됐어요. 그러면 예산과 할증률이 줄어들면 그러면 선착순으로 소진돼 버려요. 잘못하면요. 그다음에 할증률이 줄어들고 10만 원 사면 11만 원 주던 게 5천 원만 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걸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논란해서는 안 되고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소득 미국만 해도 뭐 앤드류 양이나 앨런 머스크 같은 대단한 자본가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꼭 좌파 정책도 아닌 거죠. 오히려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적 합의를 전 세계 다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 1년에 100만 원 지금 주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100만 원도 아니고. 근데 1년에 100만 원 주기 때문에 일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가짜 뉴스는 하지 마시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예를 들어봐도 아까 제가 미국에서 한 100개 시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한 40년 이상 기본소득을 지급해온 주가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알래스카 주 기본소득이고요. 이제 이 주는 우리가 기본소득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재원에 따라서요. 재원이 조세가 되는 네. 그런 기본소득이 있고, 재원이 공유부랄까. 공유부라는 건 그 주, 그 나라 전체 국민에게 속하는 부가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알래스카 같으면 석유 천연자원이 네네. 알래스카의 공유부였거든요. 그래서 공유부에서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 수입을 주민들에게 나누는 그런 정책을 한.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제 외에 그 수익금 예, 그런 예. 게 이제 예, 되겠네요. 예, 우리나라에 예, 세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주차비 거두는 거라든가 그렇습니다. 그 입장료 수입 이런 것들을 예,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우리 국민들이 합의하는 거죠. 이건 예, 우리 예. 공유부로 하자. 이제 나라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알래스카는 지하 자원은 우리 공유부로 하자. 이렇게 네네네. 주민들이 주 헌법으로 합의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석유에서 나오는 수입을 지금 한 40년, 50년 가까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고 있는데요. 알래스카는 비정규직 일을 제일 잘합니다, 주민들이. 미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이 가장 많은 주에 들어가. 잘 받아들입니다. 네네. 왜냐면 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오히려. 네네. 그다음에 알래스카는 뭐 석유 수입도 크지만 미국에서 매우 잘 사는 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잘 사는 주는 대개 소득이 불평등하거든요. 근데 알래스카 주는 소득이 가장 평등한 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잘 살면서도 평등한. 네. 그리고 사람들이 잘 싫어하는 비정규직 일자리도 주민들이 기꺼이 하는 그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서도 전남 신안군이 그 풍력 발전이나 해상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걸로 1년에 몇십만 원씩 주민들에게 기본소득, 배당소득을 해줍니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됩니다. 예. 알래스카보다는 신안이 낫네요. 신안 안 추워서. 그렇죠. 신안 이야기를 참 예, 우리 교수님 많이 잘 연구하셔요. 해주셨는데요. 예, 그 신안에서 하는 이 기본소득은 지금 햇빛연금, 햇빛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입을 네네. 햇빛발전소에 주민들이 좀 투자하게 하고, 그래 주민들이 이 협동조합 비슷한 지분을 갖는 거죠. 갖고 투자하게 하고 그걸 근거로 지금은 현재는 5개 섬에서만 지급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공유부형 기본소득이죠. 네네. 그래서 신안군은 지금 섬이 한 1000여 개, 1004개, 1004개가 되는데요. 이제 그 중에 5개 섬에서만 있지만 그 신안군에서는 그 바다가 있어서 바다의 풍력 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 풍력 발전은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네. 그게 되면 모든 섬 신안군 전체 주민에게 액수가 무려 월 50만 원씩 예, 지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이 바다의 어민들이나 주변의 농민들하고 그 다 주민 합의까지 다 마쳤거든요. 이제 그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단 지금 중앙정부에서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리드 연결이라든지 이런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그걸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공유부 기본소득으로도 우리나라는 특히 앞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동네마다 마을마다 햇빛발전소가 있어야 되고 좀 바다라든지 큰 데는 풍력발전소 이런 게 많이 지어져야 되고 전 국토가 이렇게 가는 데마다 재생발전소가 보이는 그런 나라로 뒤바뀜하게 되면 이 공유부 기본소득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아주 최소한의 어떤 금액은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를 전환을 하는데 가령 우리 안진걸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아까 무상급식이라는 아이디어는 한국에서 최고로 먼저 찾았잖아요. 네. 액수도 안 들지만 이게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가령 뭐 무상급식이라는 게 아까 뉴욕주 이야기도 진짜 민생 전문가답게 잘 하셔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 뉴욕주에서 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뉴욕주에서 한국에 무상급식을 받아서 뉴욕주가 해보니까 한국의 무상급식 정책을 수립한 거네요. 세계에서 다 배워온다니까요. 뉴욕시에서 뉴욕시죠. 했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게 아이들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그걸 실험을 한 학교하고 안 한 학교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 폭력이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밥을 먹으니까 같이 네. 폭력이 식구니까. 폭력이 줄어들어서 무엇보다도 무상급식 주고 우리 학교 안전해졌다라고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그렇게 돼서 놀라운 효과들이 있는 게 이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 신한군 모델도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모델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지자체장께서 하신 좋은 모델을 확산만 하면 되는데 그 확산을 가로막고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네. 저도 조금만 덧붙이면요. 네, 계속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덧붙이고 계십니다. 네. 물가지원금 25만 원 주면 인플레 생긴다고 하도 떠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GDP가 2,00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조니까 0.5%가 더 네. 풀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현금으로 무차별로 풀리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동네 마트, 슈퍼, 재래시장, 식당만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재난요금 25만 원 왔어요. 우리 4인 가구 이제 100만 원 들어왔다. 이제 그럼 식당에 갈 거잖아. 식당 아저씨들이 손님 늘어났네. 김치찌개 12,000원 하던 걸 갑자기 14,000원 못 올립니다. 그건 박리담회 하면 뻔히 되죠. 다 알기 때문에 오히려 박리담회를 시도하지. 그저께 분명히 2,000원 올렸는데 또 2,000원 올리면 지역 포인트 들어왔다고 2,000원 올렸다고 오히려 그 가게는 안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효과는 거의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다. 지금은 오히려 수요가 없어서 수출도 망했는데 내수까지 망하는 상황이라면 이 정도의 수요는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하는 수요는 창출해 준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워낙 정부 역할을 안 하니까 이번에 민생경제연구소하고요. 그다음에 안진걸 TV 등이 뭘 하냐면 홍길동은행 오늘 개설합니다. 1인당 10만 원씩 240명 그러니까 기금 소진시까지 이제 돈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240명 묻지도 따지도 않고 사연만 보내면 바로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저희가요. 대출이 아니라 무상지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10만 원이 없어서 10만 명 가까이가 소액제일도를 하다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범죄나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기 때문에 제발 그러지 마시고 우리한테 연락을 해라. 그래서 1차로 오늘 240명까지. 근데 이게 잘 되면 시민들께서 응원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2차로 또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지원하는 걸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홍길동은행인데 오죽하면 윤석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민생경제는 저희가 민간인데 돈도 없는데 제가 이걸 고민한 겁니다. 2,400만 원을 마련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길동은행으로 해도 될 아닙니다. 뻔했는데. 홍길동은행이고요. 네. 드림스폰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드림스폰 참 여러분 기억해 느낌이 주십시오. 정부의 부재 같습니다. 예,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군요. 자, 마지막으로 금투세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투세 폐지하기로 한 게 원래 유예 기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폐지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요?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 금투세는 소액 투자가나 개인 투자가들에게는 거의 부담이 되지 않고요. 네네. 그러니까 금융 투자 수익이 있으면 네네. 금융 투자 수익에 손해 난 걸 좀 빼줍니다. 그러니까 주식 거래를 하다가 이익이 볼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손해 난 금액을 빼주고 이익이 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소득에 다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조세 일반 원칙에 충실한 제도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는 손해 나시는 분이 한 80%, 90%가 됩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고 돈을 아주 많이 버신 분들이 세금을 내게 되는 그런 제도인데 이거를 폐지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거는 오히려 가난한 이렇게 소액 투자가들에게는 거의 영향이 없고 오히려 도움이 좀 되고 그리고 이렇게 거둔 세원으로 복지에 쓰는 게 맞는 제도인데 이렇게 무조건 세금만 깎아주면 이렇게 좋은 것처럼 복지 정책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억 이상의 이득이 발생해야 발생하는 세금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이 우리 주식 투자에 얼마나 있겠어요. 대부분 손해를 보거나 네. 주식 투자를 해도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얻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또 5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부자 감수성에도 초부자 감세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서민들이나 중산 입장에서 한번 대박 났는데 세금이 나온다라고 그 자체를 좀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득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손해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10억의 소득이 발생하면 일부 내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대한민국이 그 정도의 사회적 합의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 유예를 또 해줬어요. 2년이나. 근데 뭘 또 유예가지고 나중에 그때쯤에 사회적 다시 논의를 하면 됩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데 총선 앞도 막 이걸로 생색을 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냥 총선에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마구 막 부자 감세를 막 발표하는 이런 형국인데 이건 정부 정책의 신뢰성, 투명성, 책임성에도 매우 반합니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감세가 이 서민복지 축소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세금이 줄면 복지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감세, 복지 축소, 서민복지 축소 이 두 가지 정책을 하면서 서민복지 축소를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감세만 하면 서민도 뭐 감세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스 인사이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뉴스 인사 프라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혹시나 이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좀 많이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가셔가지고 많이 좀 홍보해 주십시오. 네.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인사 프라임은요, 멤버십 회원들에게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먼저 가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뉴스토마토 무료 구입 구독 순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강화 교동 통통살 16kg짜리를 받으실 수 있고요. 다양한 혜택도 남겨져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요, 방송 중에 소개도 해드리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코너는 일침 시간인데요. 김진애 전 의원님 모시고 저희가 좋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벌써 딱 안정되셨네요. 그렇습니까? 지금도 어색합니다. 광고할 때 제일 어색합니다. 아하. 네. 자, 선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사전투표 감안하면은 실제로 한 4, 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현재 판세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 여당에서 엄청나게 엄살과 읍소 작전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뭐 판세는 거의 확실하게 보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이제 의정 갈등 관련 네. 오늘 담화를 발표하신다고 네.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초급해지셨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인데요. 아니 그래서 저는 오늘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은 그 기억나실지 모르지만은 그게 몇 대였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장 선거였나? 그 서울시장 선거였을 때였을 거예요. 지방선거 때. 그때 천안함 사건 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 일본 어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네네. 들고 나와가지고 전쟁 기념관에 나와가지고 대국민 담화를 했거든요. 2010년. 네, 그랬거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의정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2000이라는 하여튼 좀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에 대한 숫자로 집착. 네. 여태까지 솔직히는 정부에서 오히려 갈등을 만들고 전공의들 뿐만이 아니라 의사들까지도 지금 이제 힘들게 만든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네. 그 사직서 안 내고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이 4월 1일인데
오늘부터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진료 시간. 네. 거기다가 개업이조차도 저는 40시간인지 몰랐는데 개업이도 40시간 준수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의료 공백이 더 심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만든 위기를 더 위기로 치닫게 만든 게 또 정부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어떤 게 나올지 뭐 이제 그거 보면은 확실하게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숫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2,000명에서 후퇴할지 궁금해요. 우리 2,000명 하면은 200명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안 좋아요. 네. 그럴 수가 알겠습니다. 또 이제 200석 이야기 아니 해야 근데 됩니다. 또. 후퇴라기보다는 사실은 지금은 이건 이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네. 없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가지고 뭐 유연성 갖도록 하겠다. 그것도 법적 조치에 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그 한동훈 위원장한테 전혀 아무 재량권을 안 준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걸 하려고 그랬었으면 한 2, 3주 전이었을 거예요. 대학에 강제 정원 배분하기 전에 네. 그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넘어가려는 모양이다. 왜 이걸 안 하지? 참 바보들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바보인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실지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 어저께 뭐 부활절에 가서 회개도 하시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목소리를 작은 목소리까지 듣는다고 그러셨으니까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죠. 네. 이 정상적으로 하면 사과하고 원점에서부터 이 의사들이라든가 이 주체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2,000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할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단계로 가고 그거는 뭐냐면 현장에 얼마나 혼란을 피하면서 필요한 수요를 누리느냐 이게 사실 국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단계적으로 어떻게 누리고 학교의 캐파는 어떻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어떻게 지역마다 필요한 수요를 배분하고 그다음에 수가 지금 다들 걱정하는 의료 수가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네네. 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다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죠. 네. 하여튼 국정이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재밌는 건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걸 갖다가 해서 조정하고 이러면은 그러면서 보람 느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은 건데 맨날 윽박지르기만 하니까. 기본 지식이 있어야 재밌죠, 재미가. 그 말이죠. 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네, 너무 모르면 재미없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던지고 그냥 갖다 걸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뭘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자가 또 나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야권에다가 200석을 주면 나라가 무너진다. 한미 동맹이 깨진다. 국가 체제가 헝클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미 동맹이 아니라 한미일 동맹이 깨진다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한일은 동맹이란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한미 동맹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제일 많이 외교 문제에서 걱정했던 게 그래 한미 동맹이야 언제든지 굳건한 거니까 그냥 네. 가는 건 좋은데 미국의 바이든 체제에서 너무 일본 편을 들어준다. 근데 그거에 편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는 너무 관계가 소원해져서 우리 무역까지도 문제가 되고 그 와중에 바이든을 이제 이렇게 편들어 주다 보니까 IRA법이나 이런 데서 우리 기업의 이익은 하나도 대변을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한미동맹의 기본은 서로 간의 안보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안보에 관련된 게 깨질 리가 있어요. 아니, 그렇죠. 미국이 믿을 수 있는 게 필요할 때 포탄 좀 내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한국인데 그게 깨질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유추 확대 해석하면 네.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네. 문재인 정부 때 나라가 망했어야 돼요. 글쎄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알다시피 사실 가장 좋았을 때가 문재인 대통령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였죠. 그렇죠. 최고였죠. 돈을 좀 많이 내놓으라고 그래서 좀 그랬지. 최고였죠. 아니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 정부에서 가장 출세하신 분들이 뭐. 네. 자, 세부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낙동강 벨트 지금 아주 재밌습니다. 부산의 해운대 갑까지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좀 부산 소식 들으시나요?
그럼요, 듣죠. 네. 아마 사나흘 전이었을 거예요. 주진우가 처음으로 밀린다는 게 네. 나올 때 그냥 새벽에 제가 막 소리까지 질러가면서 저걸 했는데 지금도 크게 변화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뭐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지난 한 2주 정도 사이에 15% 이상의 급락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흔들리는 게 다만 저기 해운대뿐만이 아니라 해운대 제일 잘 사는 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이유를 물어봤어요. 부산의 강남입니다, 거기가. 그랬더니 그 뭔지 아세요? 거기에 부산의 의사는 다 거기 산대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네, 듭니다. 네. 거기가 뭐 저기 뭐야 상당히 부자 동네니까. 근데 신기한 게 연제에서 부산 진보, 시청에 있는 곳이에요. 글쎄요, 진보 신당 쪽에서 이기는 게 그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네, 네, 네. 그것도 신기하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서운숙 후보가 있는 부산 진. 진. 네. 서운숙 후보 정말 이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네. 구청장 출신인데 지금 이제 거의 좀 따라 붙었더라고요.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그다음에 이제 PK 쪽은 뭐 많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PK 네, 쪽은. 네. PK 쪽은 뭐 김두관 후보는 안정적이고 양산갑이 이제 잘해주기를 바라죠. 네. 그래서 PK 쪽이 얼마나 다급하면은 조혜진 후보가 또 서울까지 와서 그러게요. PK 쪽을 네. 했겠어요. 네. 네. 조혜진 후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조혜진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뭐 내각도 총사퇴해야 된다. 뭐 이 정도 이야기 꺼냈거든요. 이 정도면은 뭐 내부적으로 이제 총선 우리 폭망각이다. 뭐 이런 인식도 있을 거고. 확실하게 그런 거죠. 네. 근데 정확하게 표현은 사과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무릎을 이럴 꿇어야 거예요, 된다. 이제.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웬일인가 하고 이제 다 들어봤는데 처음에는 그 얘기를 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라 이번 선거 망치면 큰일이다.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지면은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국힘은 다 사퇴해야 돼. 국힘 의원들은 다 사퇴해야 된다. 이재명 패거리한테 이렇게 넘겨줄 거냐.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혜진 의원 다시 보려고 그러다가 못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만약 그런 정도로 저기 하려면 본인이 지금 사퇴를 하든가 여태까지 뭐 하고 아무 얘기 안 하고 3선인가 4선 의원인가 되면서 한 3선 했죠. 네네. 그리고 아무 얘기 못 하다가 이제 와서 그리고 대통령한테 그건 뭐냐면은 아니 만약요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금 무릎을 만약 꿇는다면은 그 선거 개입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그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내가 무릎 꿇을 테니까 국민의힘에게 표 많이 줘. 아니 표를 많이 줘라는 얘기는 못 하겠죠. 네네. 국민의 작은 소리를 더 듣겠다 뭐 이런 얘기를 표현은 하시겠지만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역풍이 불게 제가 아까 얘기한 2010년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그거 가지고 파란 일본 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역풍이 불었습니다. 평화냐 네. 전쟁이냐 가지고 그때 이제 지방선거 때 다 이겼거든요. 서울시장을 물론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그건 이상한 거예요. 조혜진 의원이 제 충정은 이해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선거 망치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정말 백성 못 건지겠다. 이런 거에 대한 그야말로 극강의 위기 표시라고 봅니다. 역시 정치인들은 지지율 떨어져야지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표가 안 나와야지 정신 차려요. 맞아요. 표를 안 줘. 그래서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지금 뭐 다들 투표하고 싶어서 정말 하루하루 빨리 오기를 기다리실 텐데 투표를 해야 심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심판을 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네. 안 그러면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일이에요. 만약 심판하고 이번에 봐주잖아요. 정신 차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 정말 솔직히 너무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PK 지역에 총선 지원 유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네. 그냥 뭐 한번 나타나 주신 거죠. 대외 행보를 하셨는데 이게 도움이 좀 될까요? 당연히 되죠. 다음이 또 지금 뭐 다 나타나잖아요, 거기. 네네. 문재인 나타나, 조국 나타나, 이재명 나타나, 네네. 다 나타나. 또 임종석 실장도 가서 또 거기 나타났죠.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화 운동하고 그러는 사람이 그쪽에 민주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PK와 부산이 뒤벼진다라는 게 이게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거기에. 네. 다 도움이 되죠.
자주 나타나시면 또 자주는 아니 한 번 나타나시면 됐어요. 그다음에 네. 나타나시 그다음에 더 나타나실 필요는 없는 거고. 네. 네. 저는 자주 좀 나타나셔야 된다고 보는 게 이게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게 네. 검찰총장 임명해서 그렇잖아요. 그건 그러시니까 책임지셔야지. 아니, 그거는 그때고 이제 선거할 때는 네. 서울수 후보한테 좀 가주시지.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제일 관심 지역구는 서울수 의원. 서울수 최고위원 지역구네요. 제가 최고위원 하는 동안에 참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네. 저 사람이 누구야 그러고 제가 이제 뒷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네. 일꾼이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도 뭐 이번에 가능성 있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가면서 부산에서 꼭 좀 이제 이거가 있어요. 솔직히 요번에 윤핵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좀 다 떨어뜨렸으면 좋겠죠. 주진우. 그러니까 주진우, 그다음에 이제 이원모, 용인갑에 다 네.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네네. 저기 흔들리고 있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권성동도 흔들린다는 얘기 있는데요. 강릉. 강릉에서도 오. 흔들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다음에 용산의 권영세 권영세. 흔들고 싶죠. 그다음에 저는 또 꼭 흔들고 싶은 사람이 충청의 양승조 후보, 홍성. 그 강성규. 예. 이 사람도 윤핵관 중에 윤핵관 윤핵관 중에 아닙니까? 윤핵관이죠. 네. 거기다가 이제 분당 을인가요? 거기에 분당을 저기 김은혜 의원이 김은혜, 있는데요. 안철수. 네네. 네. 이런 것들을 좀 흔들었으면 좋겠고요. 못 흔드는 게 화가 나죠. 네. 양평의 K라인. 네. 김성교, 그 다음에 가령 영주 봉화의 임종덕. 네. 이 사람은 이제 최상병 관련인데 이거는 절대로 못 건드는 그 게 사람은 이제 국회의원 당선될 것 글쎄요. 같아요. 근데 지금 신범철 네. 국방부 차관도 천안 답인가 그랬죠? 거기서도 쉽지 않을 흔들린다고 거예요. 쉽지 그 않을 사람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채 양명주의 효과와 윤핵관 그리고 용산에서 찍어서 보낸 사람 같은 사람들은 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건 네. 뭐냐면 그만큼 윤석열 정권 심판의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거죠. 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뭐 거친 발언 하고 있어요. 쓰레기 또 멍멍멍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말 거칠어지면 선거에서 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게. 그렇죠. 초조와 그다음에 패닉 상태, 멘탈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동안 잘도 감추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단어를 험한 거를 골라 쓰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저 한동훈 위원장이 저도 뭐 방송에서도 비판하고 뭐 운운해가지고 저도 뭐 저 때문에 평화방송이 중징계받게 생겼어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가령 품격 있는 언어, 뭐냐면 이거예요. 품격 있는 언어를 안 쓰고 그 다음에 오늘도 광고가 그 기사가 하나 나왔던데 참 재밌는 게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얘기를 하는 동안에 한동훈 위원장을 한 번도 입에 안 올렸어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심판은 얘기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전혀 입에 올리질 않았어요. 근데 상대가 안 된다고 보는 그렇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과 조국을 몇백 번을 올렸어요. 그리고 심판.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본인을 아직도 심판자로 여기는 거예요. 검사 출신으로. 검사다. 그 사람들은 범죄 집단이다. 그 사람들한테 권력을 주겠느냐. 그리고 2조 심판 뭐 이런 소리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마냥 붕괴해서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검사 입장 내가 다 집어넣고 내가 기소한 사람들이 네. 저렇게 나와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걸 지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검찰의 문제인 겁니다. 항상 그 심판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뭘 원하고 국민들이 여태까지 지난 2년뿐이 아니라 지난 4, 5년을 조국을 어떻게 도륙하는 걸 보고 조국뿐만이 아니라 딴 사람들도 어떻게 사냥하는 걸 우리가 다 봐왔는데 네네. 지금도 그 사냥과 도륙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검찰 출신 법무장관 출신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스운 거죠. 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다급하긴 다급한 모양이에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막말을 쓰면은 그렇게 표는 막말을 더 떨어지죠. 쓰면은 아니 근데 중도는 떨어지는데 자기네들은 더 규합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저도 꼭 아닐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상황인데 뭐 다급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민주당이라든가 민주진보 진영에서 오랫동안 해온 정책들을 본인이 막 제안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 세종시 네. 국회 완전 이전 문제도 그렇고 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여의도 개발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데 제일 전문가시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거는 벌써 20년 전에 네. 노무현 대통령이 다 해놓고 법까지 만들고 하려는데 헌재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못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그러면 개헌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이 개헌을 막은 게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에요. 그럼요. 네. 그런데 그런 거 그리고 바로 21대 국회에서도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다 옮기자 그 얘기했는데 뭐 코방귀도 안 꼈거든요. 그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건 개헌해야 될 사안인데 그건 못한다 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은 아무 파급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정책을 던지면은 이른바 팔로우를 어떻게 한다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한 번 던지고 그걸 보고 막 던지는 거 보고 뭐라 그러죠? 막투인가? 막투 한 번 하고 막투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폭투죠. 네네네. 폭투 야구에서 폭투라고 네. 그러죠. 폭투 한 번 하고는 그다음에는 아무 팔로우업이 없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충정권에서도 안 믿어진다. 저거 되겠냐. 그다음에 그거는 정확하게 개헌이 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회는 옮겨도 좋지만 가령 청와대 국회는 뭐 옮길 수도 있고 안 옮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인데 지금 이제 절반 옮기는 거 분원을 만드는 거에서는 찬성하고요. 저는 서울은 이른바 즉 수도로서의 상징적 위상은 계속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서울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인가요? 브랜드라는 네. 게 엄청나게 크고 그게 대통령의 존재 때문이라는 게 있어서 저는 청와대를 저는 이제 사실 봉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은 서울에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데가 수도로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대통령과 국회를 쪼개야 되나 어떻게 돼야 되나 그거는 잠깐 이제 여러 가지 생각 중입니다. 근데 이게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가령 뉴욕과 워싱턴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나라에서 일어났던 이른바 경제의 수도와 행정 정치 수도, 수도. 네. 이거 정치 수도가 이렇게 달랐던 거하고는 우리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리고 여태까지 경제라고 하는 게 여전히 굉장히 맞물려 돌아가는 게 있어서 과연 정치의 저기를 여기서 많이 빼가지고 갔을 때 과연 경제 쪽은 어떻게 했는가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경제도 대기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분산이 돼서 일자리도 분산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를 좀 더 따져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네. 이렇게 막 던지시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솔직히 전문가로서 아주 딱지색입니다. 서울의 이제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네. 외국의 이제 뭐 대도시들 이렇게 비교했을 때 금융이라든가 뭐 물류, 뭐 컨벤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레벨 정도 돼요? 굉장히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갈 지금도. 수 그러니까 가령 싱가포르이 일본이 굉장히 떨어지고 난 다음에 네네. 홍콩과 그다음에 중국과 그다음에 싱가포르이 굉장히 많이 올라섰잖아요. 네네. 우리도 상당히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네네. 다만 이제 아직도 클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있는데 사실 컨벤션이나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복합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학적인 정치적 상황도 연결돼 있어요? 있고요. 네. 안보적 상황도 안보적 상황도 연결이 돼 네.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여기 얼마큼 있느냐, 국제 기구들이 얼마큼 또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뭐 이렇게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저기 하면서 오세훈 시장에 그 기회주의적인 정말 가만히 있다가 뭐만 있으면 여기 있어요. 이러고 딱 저는 좀 그리고 국회를 딱 없애고 나면은 그 국회를 공원으로 만들겠다. 네. 아니 이 사람은 공원을 왜 이렇게 좋아하고 곤돌라 띄우는 거 왜 이렇게 좋아하고 한강 르네상스 하면 그런 거 하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은 또 뭐 문화 무슨 컴플렉스 얘기를 하고 뭐 운운하는데 사실 국회가 만약 한 10만 평 되거든요. 엄청나게 큰 건데 그게 만약 간다면 거기에 기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솔직히 거기에 공원보다도 사실 공원은 우리가 지금 한강변에 있는 공원으로도 그쪽은 충분할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걸 그렇게 쉽게 막 공원 만든다 이러고 그냥 손 들고 나오는 게 저는 참
하여튼 간에 서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참 속상합니다. 네. 그 이제 국회도 있지만 앞에 KBS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KBS는 사실은 그 이전 공기업 대상에 들어가 있는 네, 122개 공기업의 대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지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면 생각하면 한쪽에서는 공원 이야기하고 또 반대쪽에는 뭐 아파트 짓자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저기 의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서울의 성장 동력이라든가 도시 전체를 재구성하는 하나의 핵심으로서 다시 짜야 되겠네요. 재조정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용산이 이제 굉장히 말하자면 미군기지. 새로운 네네. 미군 기지가 아니라 이제 용산역 주변이 네네네. 그게 이제 이른바 골든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되잖아요. 여의도도 또 다시 그런 찬스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크게 그다음에 여기에는 그냥 뭐 문화나 생태 이렇게 하나로 갈 게 아니라 네네. 이거 이제 저 기업과 일자리와 일자리가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다. 앞으로는 아파트만 따로 짓는 짓은 해서는 안 돼요. 네네네. 뭐든지 하면은 다 복합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해야죠. 네. 네. 평소에도 의원님은 그런 고민 많이 하시죠? 아니 뭐 그런 기회만 있다 그러면 그냥 귀가 쫑긋해가지고 그렇죠. 서울 특집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아니요 좋겠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또 이러다 보면 좀 흥분해서 별소리를 다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서남권 있잖아요 그 마곡대도 그랬는데 그 마곡대도 저는 이게 너무 서울로만 중심이 된다는 게 저는 좀 깝깝하더라고요. 거기도 국제적으로 거기는 사실 투어리스트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아까워요. 법도 막 복합적이에요. 예를 복합적 들자면 그러니까 맨날 또 땅 나눠놓고 그냥 예, 땅 예. 나눠가지고 요거 누구한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깝깝한 점이 있어요. 근데 서울은 아직도 그런 가능성이 꽤 있는 예, 데입니다. 마곡 같은 데도 이게 거의 혁신 도시예요. 거기 수준이 클러스터야. 네. 산업 클러스터인데 이게 이제 우리 수도권 정비법 때문에 그런 거 지정도 못 해주고 그냥 민간만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라든가 시 차원에서 제대로 지원이 안 돼요. 또. 네. 그런 이제 법규도 사실은 좀 이래 바꿔야 될 게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메가 서울 운운하고 그러지 말고 사실 그레이터 서울이라는 그레이터 걸 서울이다? 그레이터 서울로 해가지고 사실 서울은 땅이 많이 포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네. 가능성이 있는 데가 뭐냐면 서울의 경계 부분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네, 사실 네, 네. 구리나 무슨 뭐 네, 네, 김포나 네, 네. 이런 데가 다 그런데 거기에 경계 부분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좀 획기적인 발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의원님한테 네, 그런 네. 거 참 공부 삼아 좀 듣고 싶네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10일 남았는데요. 사실 사전투표까지는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변수라든가 뭐 돌발 상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변수,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예. 다음은 물론 의정 갈등으로 하겠지만 의정 갈등 뭐 설명하시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설명하면서 거기에서 뭐 어느 정도로 저기를 하느냐. 저는 이제 큰 대세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는 투표율에 지금 좌우가 되기 때문에 네. 투표율 외에는 지금은 이제 열심히 여권이나 뭐 보수 언론 쪽에서는 일부 이제 논란이 있는 후보들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 심판의 바람, 심판의 분출을 지금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하기에는 솔직히요 너무 밉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비대위원장 올 때부터 그때 그 눈길에서 90도 절을 할 게 아니라 그때 손을 더 들고 나가서 용산을 더 압박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바람에 대통령도 그걸 용납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못 보겠는 거예요 국민들께서는 이제. 그래서 저는 큰 변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것 자체가 확장성도 없고 선거의 어떤 이 상승할 모멘텀 자체를 만들 수 있는 인선이 아니었네요.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쪽에서는 그나마 왜냐하면 솔직히는 아바타 만들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아바타보다는 아바타 역할도 충실히 안 하고 자기 정치는 자기 정치대로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정권 심판을 막지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 방패 역할을 못 하니까 모든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실패의 선택이고 그런 선택을 받았을 때 한동훈 위원장은 정말
깊이 그걸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앞으로 미래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경륜이 너무 짧고 아마추어죠. 김건희 특검법 하나는 막았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럴 거예요. 국민들도 아바타로서 거기까지는 아마 용납을 좀 해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어떡하냐 대통령이 저러는데.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다음은 딴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못했다는 게 그런 게 깝깝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다 같이 투표 건투. 네, 네. 이번 주에 사전 투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사전 투표 꼭 하셔가지고 제가 방송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4월은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회원들에게 우리 우선 공급되고요. 오늘 저녁에 일반에 공개됩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